오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두 분 뭐 선거 워낙 치러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선거 때마다 이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너무 이제 기승을 부려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승을 부릴까요? 그게 왜냐하면 이 쉬운 방법이고 그 당장 눈앞에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상대 후보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네거티브에 대한 욕구가 그 후보 주변에 그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후보한테 이게 뭐 좋습니다. 이게 그 후보의 무슨 약점이다. 이거 들고 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선거판이 벌어지면.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그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도 있고 실제 뭐 또 사실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하죠. 실제 가져온 사람들 내용이 이게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내부적으로 검증을 하고 필요하면 이제 그거를 터뜨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아 이거 정말 이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면 이제 그냥 삭제하고 반하고 그렇게 하죠. 아니 요번에 이제 경선이고 기간이 짧아서 그렇긴 한데 한동훈 후보 경선 캠프에서도 이 네거티브 대응팀을 가동을 했었나요? 당연히 다 하죠. 어느 캠프든지 간에 법률 경선에도. 경선일 경우에도 특히 이제 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조직적인 마타도 그리고 뭐 전혀 가짜 뉴스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 대개 이제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4~5명 정도가 법률 검토를 계속 해 오는데 근데 이게 워낙 가짜 뉴스가 쏟아지니까 그걸 참 그 쫓아가기 자체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친중 좌파다 무슨 뭐 좌파 단체에다가 돈의 기부금을 냈다 원래 민주당 지지자였다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 뭐 제가 나중에 사례도 들어 보이겠습니다만 정말 그냥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로 마타도를 만들어내는데 아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아니땡 굴뚝에 이제 연기나는 경향인데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아 내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자 뭐 이런 방침을 좀 정하셨어요?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난다 안 난다라는 이건 옛날 얘기고요. 네. 그 아니땡 굴뚝에 그 연막탄 같은 거 집어넣으면은 떼지 않아도 연기가 엄청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치판에서는 네. 그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계속 많이 나요. 그리고 그 대응은 다른 게 없고 일단 그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 프레임 자체에 걸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너 배신자야, 뭐 너 성추행범이야. 그러면 나 성추행 안 했어. 나 배신자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가 모르던 사람들도 아, 저 사람과 관련해서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라고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오히려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는 법률적 문제의 한계도 굉장히 뚜렷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가 이득을 본 사람이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거의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일단 묻지마시 폭로를 하고 의혹 제기를 하고 나지만 그 이후 사후 어떤 그 처벌은 없다. 근데 홍익표 대표께서는 어쨌든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도 역할을 좀 하셨고 예, 그때 수석 대변인을 했죠. 네. 그러면 보통 이제 경선과 달리 대선 때는 어쨌든 이 대응팀의 규모도 더 클 텐데 보통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이 운영을 하는 편인가요? 뭐 그때 숫자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그 가짜뉴스 대응팀 해가지고 그런 대응팀에서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런 게 최소 당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한 10명 이상은 그 상시 모니터링을 하죠. 계속해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꼭 그런 대응팀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이제 선거 단위 또는 뭐 그 개별 의원실에서도 이런 게 있다고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아까 김정혁 최고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답답한 거는요.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짜 뉴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내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그러니까 폭로 의혹을 제기한 사람한테 그것에 대한 진위를 계속 캐물어야 되는데 반대로 터뜨리면 이제 그 마이크가 당사자한테 가죠. 이런 제기가 되는데 사실이냐. 근데 사실은 진짜 사실이 아닌 거를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선거 국면에 본인이 공격받을 만한 것들은 미리 좀 준비들도 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예상 못한 부분에서 딱 공격이 들어오면 그때는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당한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 좀 있고 그런가요? 거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래요? 왜냐하면 되게 사전에 이제 이렇게 소위 필터링이라고 그래가지고
후보에 대한 신상 문제를 경선 때부터 다 점검을 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개인 신상에서부터 심지어 가족 문제까지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또 공적인 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 일들이 혹시라도 네거티브와 관련돼서 먹잇감이 됐건 뭐 있는가. 그래서 그런 전담팀을 한 그 대응팀을 네. 그 상시 가동을 해요. 그래서 그 팀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엔 법조인 출신 그리고 과거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 쪽에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이 네거티브 공방은 이제 과거에도 이제 선거 판세를 이제 좀 좌지우지하는데 이제 유용한 수단으로 좀 활용이 되고는 했는데 이 15대 대선에서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가 두 아들이 체중 미달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병풍 논란에 휘말리면서 판세도 뒤집히고 대선에서도 이제 고배를 마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 16대 대선에서도 아들 병역 관련 문제로 다시 이제 발목에 잡히면서 대권의 꿈이 멀어졌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훗날 이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나 당이나 네거티브에 대해서 너무 대비가 없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김종혁 최고는 당시 16대 대선 때는 정치부 기자셨으니까 이때 97년도 상황을 선거도 있었고 그때는 신한국당을 출입했고 네. 그다음에 2002년 대선에는 민주당 반장이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 당시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아마 이회창 후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선거 판세가 좀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실이 아닌 얘기였잖아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는데 그때 뭐 그 아드님들 그 두 아들에 대한 이름까지도 막 거론되면서 몸무게가 몇인데 이게 뭐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집안의 일가가 모두 병역 기피자들이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그 허위 가짜 뉴스가 뭐 광범하게 퍼져갔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조직적으로 퍼져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떻게 보면 범죄죠. 굉장히 큰 범죄인데 그것이 저는 선거의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이제 이회창 그때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대쪽 판사니 뭐니 해서 굉장히 증류소 같이 깨끗한 사람으로 평가를 네. 받았었거든요. 근데 증류소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지면은 그거는 증류소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깨끗하다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뭐 병역 기피자 자식들을 조직적으로 병역 기피시킨 사람이야? 라는 그러니까 아주 극히 대조되는 두 개의 이미지가 확 만들어짐으로 해서 엄청난 10% 이상 제가 그때 기억하기에는 지지도가 폭락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과거 인연인데 네. 같은 회사 연구소에 있었어요. 그 어. 아드님하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졸제 그 우리 연구소에 이 직원들 전원의 그 체중 뭐 이런 신체 검사 내는 각 정당에서 이제 내놓으라고 막 지금 같으면 그거 개인정보니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거죠.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 요구가 왔다고 이제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겠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힘들다고. 이렇게 보여요. 그 당시에 아까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회창 후보가 이 네거티브의 그 가장 이제 효과를 그 많이 악영향 부정적인 효과를 거둔 거는 대응을 안 한 것, 그리고 본인이 깨끗한 이미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네거티브는 스토리텔링이 그럴듯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럼 국민들의 관심사가 뭐였느냐? 그러니까 이회창 그 당시 후보의 제일 장점이 뭐겠어요? 깨끗한 대쪽 판사도 있지만 굉장히 엘리트로 성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문 중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대법원 판사, 감사원장 등등,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의 엘리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 사회에 그 공격을 할 때에는 그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기득권 세력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회 그 당시에 큰 문제가 됐던 게 소위 우리 사회에 잘 나가는 특권 계층이 병역에 대해서 자식들의 병역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소위 뭐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사회현상으로. 네. 그러니까 그게 먹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가 무섭다는 건 뭐냐면 전혀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네거티브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듯해야 된 거죠. 사회적 관심사가 병역 기피. 우리 사회 특권층들이 자식들의 병역 기피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보도가 많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보면 그게 결국은 선거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는데 네. 그때 민주당에서는 그 김대엽 씨라는 분을 의인이라고 지켜 세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정의를 구현하는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어요. 공당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면
그 지지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당에서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도 김대엽 씨가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그 짓을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이 거짓으로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지만 그게 본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혹은 누구의 사주를 받지 않고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마치 이것은 무슨 케네디 암살 사건의 배우가 누구냐라는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것처럼 아직까지도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그 진실이 밝혀졌다면 그래서 뭐 하나라도 이런 것이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다면 그 이후에 공당에서 제기하는 어떤 그런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라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죠. 이게 이제 네거티브라는 게 그 참 나쁘면서도 이제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워요. 네. 특히 그 뒤처지고 있는 후발 주자들 입장에선. 근데 당시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아직 정치권에 있지 않았을 때라 김대중 대통령 당시 그 이해창 후보하고 경쟁했을 때. 근데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좋았던 거는 후보 당사자인 당시 김대중 후보나 당의 공식 기구가 이걸 적극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어요. 네거티브에. 15대 때. 예, 네. 그러니까 여기는 도리어 이제 그 정책이나 포지티브한 이런 정책적인 걸 얘기했고 이 네거티브는 전혀 다른 단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나중에 김대중 후보 당선됐지만 김대중 후보나 민주당이 일부 책임론이 제기됐지만 완전한 연결고리가 드러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후보나 공식 캠프가 전체가 네거티브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네. 그 선거를 이기기 힘듭니다. 네. 그럼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김대엽 사건과 좀 비슷한 얘기인데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이 생태탕 사건이 비슷하지 않았나 싶어요. 당시 이제 생태탕집 그 모자 증언을 토대로 민주당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처갓당 측정 현장에 이제 방문했다 막 이러면서 공세를 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 네거티브 전략은 결과론적으로는 성공하지는 못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시 홍 대표님은 이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이 얘기를 좀 전해 들었어요. 예, 제가 그때 그 정책위 의장 맡고 있었고 네. 중앙당에서 맡고 있어서 직접 뭐 서울시장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서울시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 의견을 드리고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에 대해서 썩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캠프가 하는 것. 제가 과거 이낙연 후보님 그 캠프에서 당내 경선을 할 때도 제가 이제 TV 토론 앞두고도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 이낙연 후보님한테 대장동에 대자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 번은 안 하셨어요. 인천 TV 토론인가 앞두고는 아예 안 하셨고 나중에 이제 광주 가가지고 이제 와장창 그때 이제 제가 못 따라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왜 못 따라가셨어요?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못 가서 그리고 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그 네거티브를 하면 상대 후보의 지지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어도 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착각에 많이 빠지죠. 그러니까 정말 이 네거티브도 정교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보는 되게 포지티브한 자기 정책을 잘 설명하고 그게 먹혀야 되는 거고 네. 또 다른 측에서는 네거티브를 일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 후보를 포함해서 캠프 전체가 네거티브에 달려드는 순간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년 전 우리 당내 경선도 그렇고 그때 그 대장동 문제 갖고 막 해서 결국은 그 도리어 네거티브한 게 부정적으로 그 작용을 했던 네. 기억이 있고 또 마찬가지죠. 이 서울시장 당시 후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 문제를 그 생태탕이나 이런 문제로 접근하게 되니까 또 희화화돼 버린 거예요. 도리어 이 문제는 내곡동 개발과 관련돼서 특혜 비리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 당의 전략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걸 생태탕 집에 갔냐 안 갔냐로 문제가 그 딱 포인트가 돼 버리니까 더 우스워진 거죠.